자, 이와 같이 그 파일 시스템이 제공하는 파일 연산, 즉 파일 시스템 서비스에 대해서 그 종류와 동작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리눅스 파일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실제 시스템 콜들, 파일 시스템을 위한 시스템 콜들,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직접 이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습 자료에서는 그냥 이런 함수들의 종류만 간단히 살펴보고 실제 수업 시간에 예제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면서 이 함수들의 동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습을 해본다 하더라도 각각 함수들의 다양한 기능, 복잡한 기능들 모두 다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금 더 좀 파워풀한 이 파일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은 메인 페이지 등을 활용해 가지고 각각의 시스템 콜들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여기 뒤에 있는 인자들은 어떤 값들이 주어지고 그 인자들에 대해서 어떤 동작 방식을 취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연습을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살펴볼 그 파일 시스템 콜 함수는 오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오픈과 같이 소개되고 있는 게 create입니다. 실질적으로 create는 오픈의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사실 create가 없다 하더라도 오픈만 가지고 create와 100%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목적 중에 파일을 생성한다, 말 그대로 create, 생성하는 작업이 좀 분명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래머의 편리를 위해서 create라는 시스템 콜이 별도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두 그 함수 모두 시스템 콜 함수이고요. 시스템 콜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그 맨 페이지 같은 걸 보면은 관련된 헤드 파일이 stat.h 뭐 이런 식으로 또는 fcntl.h 뭐 이런 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제공되는 함수들은 시스템 콜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픈 함수의 기본적인 역할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접근할 파일의 이름을 이렇게 인자로 주면은 그 파일을 디렉토리에 찾아 가지고서 그 이후부터 내가 쓸 수 있는 파일 테이블의 항목을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리턴 값으로서는 바로 그 파일 테이블의 인덱스, 즉 파일 디스크립터를 리턴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픈 이후에 read나 write는 계속해서 이 파일 네임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픈에서 리턴 받은 이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이 파일 테이블에 대한 인덱스 값을 가지고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오픈의 기능이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뒤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서 플래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즉, 이 플래그는 오픈을 하되, 자, 파일을 사용하려고 파일 테이블이라는 것을 준비를 하되 이 파일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도 간단히 살펴보면은 플래그에 쓸 수 있는 여기 인자 값으로는 이런 값들을 쓸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read only, write only, read write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 파일을 read 전용으로 쓰겠다, write 전용으로 쓰겠다, read, write 다 하겠다, 이런 값을 지정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되 추가적으로 그 파일이 만약에 없다면 새로 생성을 하는 것. 만약에 그리고 또 write로 오픈을 했는데 처음부터 write를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에다가 write를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아까 truncate라는 서비스를 얘기했는데 오픈을 하면서 바로 truncate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일을 오픈하면서 내용을 모두 다 삭제를 해버리는 등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넘블락이나 싱크도 뭐 예습에서는 설명을 못했는데요. 이런 것 이외에도 다른 플래그 인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맨 페이지를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픈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 파일에 대한 작업을 매번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디렉토리를 검색해서 그 파일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메모리, 커널 메모리에서 그것을 빠르게 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 파일 이름에 해당하는 속성 정보를 읽어와서 파일 테이블의 엔트리 하나를 구축하고 그 파일 테이블에 대한 엔트리 값, 인덱스 값을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것으로서 리턴해 주는 것, 이것이
오픈 함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같은 오픈 함수인데 포맷이 약간 다르죠. 이것은 create, 여기 만약에 플래그에 이 create라는 옵션이 들어있을 때, 혹은 create라는 함수를 명시적으로 했을 때 사용하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즉, 이 인자는 뭐냐면 우리가 리눅스 쉘에서 파일을 생성할 때도 그 파일이 생성될 때 기본적으로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저는 읽고 쓸 수 있고, 그룹은 읽기만 할 수 있고, 어더는 읽기만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죠. 바로 그거는 쉘이 그 파일을 생성할 때 이렇게 어떤 모드로 접근 허가 모드죠. 어떤 접근 허가 모드로 그 파일을 생성할 것인지를 여기다가 지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픈의 원래 기능 외에 오픈을 통해 가지고 없는 파일을 생성할 수도 있는데, 생성되는 파일은 이러한 접근 권한 모드를 가지고 생성해라 라고 지정해 주는 게 모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파일 입출력 관련 시스템 호출은 read 시스템 호출이 되겠습니다. read 시스템 호출이 하는 일은 내가 원하는 파일에서 원하는 만큼의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메모리에다가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인자도 그게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내가 원하는 파일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때 파일 이름이 아니라 오픈해서 넘겨받은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것, 즉 파일 테이블의 인덱스라는 것을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사이즈, 읽을 사이즈를 지정하고요. 읽혀진 데이터가 저장될 위치, 읽혀진 데이터가 저장될 위치라는 것은 곧 이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메모리의 어떤 특정 부분이 되겠고, 그것은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에서는 그것을 흔히 포인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역시 또 size t, size t라는 타입인데요. 이것은 read를 했을 때 성공적으로 읽은 데이터의 양을 리턴하게 됩니다. 오류가 아니더라도 내가 지정한 크기와 리턴된 크기가 다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읽게 되면은 내가 큰 사이즈만큼 읽으라 할지라도 남아있는 파일의 사이즈가 적기 때문에 실제로 리턴되는 것은 내가 지정한 사이즈보다 작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값을 비교해서 파일의 끝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런 증상도 아니고 아예 파일을 못 읽는 상황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바이트 수는 0이면 안 되겠죠. 양수가 되겠죠. 그 양수가 아닌 0 혹은 음수가 리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끝이라서 하나도 못 읽었으면 0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오류가 났으면 마이너스 1로 리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리턴 됐을 때 그게 어떤 이유에서 오류가 났느냐는 시스템의 글로벌 변수인 ERRNO, 이거는 내가 선언한 변수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 헤더 파일에서 정의한 변수이고 우리는 참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서비스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그 에러의 원인이 실제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어떤 알고리즘상에 나타난 오류 외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류를 탐지를 하고 오류의 원인을 처리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시스템 콜은 read의 반대인 write입니다. 이건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형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파일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쓸 것인가 지정하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이 어떤 메모리 주소를 지정하는데, 이때 좀 다른 거는 이 C의 형식상 constant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constant가 없죠. 그래서 이건 주소만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는 constant가 들어 있습니다. 즉, 이 뜻이 뭐냐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실제 메모리 주소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write는 이 파일에다가 이 메모리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이것만큼 써라. 이 메모리 주소부터 어디까지라는 것은 이 주소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이를 이걸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리턴 값은 실제로 쓰여진 바이트의 수, 데이터의 양이 되겠습니다. read와는 다르게 파일의 끝이라 할지라도 write인 경우에는 write가 성공했다라면 반드시 여기서 지정된 카운트의 수와 리턴된 카운트의 수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write 한다는 것은 파일의 끝에서 write 했을 때 계속 파일의 크기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에러가 나지 않는 이상 내가 쓰고 싶은 양만큼의 라이트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이트의 경우에 내가 이 전달한 이 카운트의 크기와 리턴된 값이 다르다면 그것은 에러가 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역시 리드와 마찬가지로 리드 라이트뿐만 아니라 리눅스의 대부분의 시스템 콜은 -1인 경우에 에러를 의미하고요. 그 에러가 왜 발생했는지가 이런 정보에 들어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은 이런 에러 처리를 하는 게 바람직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시스템 호출은 클로즈 시스템 호출이 되겠습니다. 이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오픈의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프로그램 연습 등을 통해서 오픈, 리드, 라이트, 이런 클로즈 이런 것들 연습해 보셨다면 클로즈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동작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맞고요. 클로즈는 실제 그 프로그램의 동작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클로즈라는 뜻은 클로즈를 호출한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이제 이 파일을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클로즈를 호출하지 않더라도 그냥 앞으로 내가 리드 라이트를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클로즈가 내 프로그램에는 큰 의미를 주지 않지만 이 시스템 호출이 제공되는 이유는 파일 시스템이 관리하는 메모리에는 중요한 또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저장 장치에는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은 오픈을 해서 파일을 사용하게 되면은 시스템 메모리에 파일 테이블을 파일 테이블 엔트리를 할당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클로즈 하지 않게 된다라면 그 파일 테이블 엔트리를 계속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파일일지 할지라도 계속 유지하고 계속해서 다른 파일을 오픈하고 하게 되면은 시스템 메모리에 계속해서 파일 테이블 엔트리가 추가됨으로써 언젠가는 더 이상 파일을 오픈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파일에 대한 사용이 끝났을 때는 클로즈라는 시스템 호출을 반드시 사용을 해서 시스템 메모리를 깔끔하게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클로즈를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은 프로그램이 끝날 때는 자동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파일 테이블 엔티티를 모두 클로즈해서 리눅스 시스템이 클로즈해서 정리해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로즈하지 않았더라도 프로그램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클로즈는 성공하게 되겠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에 하드디스크와 연결이 끊어졌다거나 시스템 메모리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에 살펴볼 lseek라는 시스템 호출은 파일에 대한 연산의 종류에서 살펴보았던 파일 포인터의 재배치, 즉 리포지셔닝을 수행하는 시스템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입출력은 현재 어떤 위치를 읽고 있는가 쓰고 있는가라는 파일 포인터를 계속 유지하면서 다음번 리드를 호출했을 때, 다음번 라이트를 호출했을 때 그 위치부터 입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순차적으로만 계속 읽고 써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위치를 임의로 읽고 싶을 때는 그 읽을 위치를 변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리눅스에서는 그 작업을 lseek라는 시스템 호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응용 프로그램에서 파일의 데이터를 읽고 쓸 때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가 그냥 단순한 바이트의 배열이 아니라 어떤 스트럭처나 메서드처럼 클래스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라면 그 구조화된 데이터의 단위로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이런 식으로 점프해 가면서 읽거나 쓸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 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seek라는 시스템 호출의 기본적인 사용 방식은 인자가 3개가 주어지는데요. 다른 파일 시스템 호출과 마찬가지로 그 파일을 가리키는 오픈된 파일 디스크립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옮길 것인가 라는 포지션 값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파일 IO의 편리를 위해서 어디로 옮길 것인가를 포지셔닝을 주는데 어디서부터 옮길까라는 시작 위치까지도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즉 파일 처음부터
어떤 위치로 옮겨라 이렇게만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작 위치는 여기 적혀진 바와 같이 seek current, seek end, seek set이라는 세 개의 상수값으로 주어지는데 seek set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짐작으로도 알 수 있는 이 파일에 처음부터 이만큼 포지션이 떨어진 위치로 파일 포인트를 옮겨라 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seek end라는 것은 아주 반대로 파일 끝에서부터 얼마만큼 이동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ek end로 주게 되면 반대로 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seek current는 여기 포지션이라고 준 값이 상대적인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일 포인터가 파일이 어디엔가 위치하게 될 텐데 이 위치로부터 얼만큼 떨어진 곳을 나타낼 때 seek current라고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lseek 함수를 수행하면은 이 파일에 다음번 입출력이 될 파일 포인터를 새롭게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turn 값은 파일에 이동된 결과로서 위치한 포인터 값을 주는데요. 이때 파일 포인터는 처음부터 현재 포인터까지 위치를 항상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위치를 지정할 때는 시작점을 주게 되겠지만 파일 포인터라는 그 자체는 언제나 처음부터 현재 위치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seek 함수를 잘 이용하게 된다면 파일 포인터를 옮기는 일도 하지만 이런 용도로 현재 파일 위치를 알아내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고 파일의 맨 끝, 즉 파일의 맨 끝이라는 것은 파일 사이즈가 되겠죠. 이것을 알아내는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리턴 값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 가지고 seek current라고 오리진을 주고 포지션을 0으로 준 다음에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리턴되는 값이 바로 뭐냐면 현재 파일 포인트가 있는 위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고 끝을 알아내려면 seek end로 오리진을 주고 역시 포지션에다가 0인 값을 주면 파일의 끝에 위치하게 되고 그 값은 곧 파일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용도로 lseek는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할 dupe라는 이름의 시스템 호출은 꽤 재미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인데요. 이 dupe는 duplication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 글자이고요. 뭔가를 복제한다는 것이죠. 바로 무엇을 복제하냐면은 파일 디스크립터를 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dupe의 기능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일 디스크립터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파일 디스크립터는 우리가 오픈을 수행했을 때 커널 메모리 공간 내에 파일 디스크립터 테이블, 즉 파일 테이블이라는 게 있게 되는 것이고요. 파일 테이블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여기 파일을 하나 오픈하게 되면 이 파일 디스크립터 안에다가 이 파일을 위한 어떤 정보들을 구축해 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걸 0번 인덱스. 그래서 이 파일 디스크립터는 이 파일을 가리키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파일 입출력은 이 파일에 직접 접근한 디렉토리를 통해서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 디스크립터만 인자로 주게 되면 함수들이 여기에 적혀진 정보를 가지고서 실제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바로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의미에서 파일 디스크립터나 오픈을 한다는 것이 이 파일 자체에다가 뭔가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파일은 하나도 변함이 없고 단지 파일의 속성 정보를 커널 메모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 구축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픈된 이후에는 이 디스크립터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오픈을 하지 않더라도 이 파일에 대한 정보를 어떤 메모리 영역에 가지고 있다라면 오픈을 하지 않은 파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통해 가지고서 다른 이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파일 디스크립터의 역할이고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이라는 것이 파일에 대해서 특별한 일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 파일 테이블의 내용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트의 복제라는 것은 바로 이 파일 테이블에 현재 예를 들어 가지고 2개의 파일이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라면 나머지 것들은 현재는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데 바로 이 내용을 다른 위치에다가 복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오픈한 이 내용을 이쪽 부분에다가 복제해 두게 되면은 우리는 0번 디스크립터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0번은 우리가 분명히 오픈한 거니까 0번을 통해서 read, write, lseek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건 당연하겠지만 바로 3번
그래서 우리가 read로 호출했는데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를 3번이라고 줬다라고 했을 때도 오픈해서 리턴 받은 디스크립터 번호는 아니지만 이걸 통해서 이쪽 데이터와 이쪽 데이터가 똑같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디스크립터를 통해서도 이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일 디스크립터의 복제라는 것은 이 파일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파일 테이블에 있는 어떤 한 엔트리를 비어있는 혹은 여기 있어도 어떤 내용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다른 위치의 파일 디스크립터 엔트리에다가 복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치 그것이 위치한 새로운 파일 디스크립터는 우리가 오픈해서 얻은 파일 디스크립터와 동일하게 파일을 액세스하는 데 쓸 수가 있고 같은 파일을 서로 다른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를 가지고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 가지 큰 차이점이 파일 포지션이 각각 이 내용에 들어있기 때문에 파일의 위치 같은 거는 변함이 없겠지만 파일의 포지션은 0번 디스크립터와 3번 디스크립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0번 디스크립터로 파일을 읽었다고 해서 3번 디스크립터의 파일 포지션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의 실질적인 가장 큰 응용 분야는 쉘에서 리다이렉션이나 파이프라는 것을 구현할 때 이 내부적으로는 이 파일 디스크립터의 복제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원리는 어떤 거냐면 자 이제 조금 더 설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0번, 1번, 2번 파일 디스크립터는 사용자가 오픈해서 사용하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자동적으로 여기에는 뭔가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 뭔가가 뭐냐면 0번은 키보드, 1번은 화면, 2번도 화면. 그래서 스탠다드 입력, 스탠다드 출력, 이건 스탠다드 에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다이렉션 한다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에 스탠다드 아웃으로 출력한 것이 화면으로 나오지 않고 파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리다이렉션을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어떤 파일에 대해 가지고서 먼저 오픈을 합니다. 쉘이 오픈을 해서 이 파일을 가리키고 있는 파일 디스크립터를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두는 것이죠. 여기다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이 1번에다가 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복제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printf를 수행하게 되고 printf는 무조건 1번 디스크립터에다가 라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 내용이 모니터라는 파일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듀플리케이션을 한 이후에는 새로 오픈한 이 파일의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비록 printf를 했지만 그 printf가 화면에 찍히지 않고 이 파일에 출력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테이블에 있는 디스크립터의 내용, 파일 디스크립터의 이 엔트리 내용을 복제함으로써 우리는 리다이렉션이라는 기능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을 생략하겠지만 파이프도 이와 유사한 원리에 의해 가지고 두 개의 프로그램이 스탠다드 입력과 출력을 통해서 연결되도록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이 이 디스크립터 복제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upe라는 이름의 함수와 함께 dupe2라는 이름의 함수도 제공되는데요. 이 dupe2에는 복제할 파일 디스크립터뿐만 아니라 복제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복제가 되는 목적지 파일 디스크립터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dupe라고 호출할 때는 여기 지정하는 파일 디스크립터는 현재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는 이 0번 디스크립터를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복제되느냐라면 그 복제되는 위치는 내가 지정할 수가 없고 현재 이 파일 테이블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가장 첫 번째 가장 작은 파일 디스크립터 번호가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dupe의 리턴 값으로서 이 값이 리턴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dupe를 하게 되면 오픈한 것과 같이 새로운 파일 디스크립터 하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dupe2는 내가 새로 만들 파일 디스크립터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0번 파일 디스크립터를 3번에다 써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리다이렉션을 구현하려면 반드시 꼭 반드시는 아니지만 dupe2를 쓰는 게 상당히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1번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다가 복제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방금 여기서 열었던 4번 디스크립터를
미리 오픈했던 4번 디스크립터를 1번 디스크립터에다 복제해라라고 디프2를 하게 되면 원래 있던 1번의 내용을 지우고, 이걸 지운다는 것이 곧 클로즈를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클로즈가 바로 이 엔트리 내용을 지우고 이것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우고 4번의 내용을 1번에다 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다이렉션이나 파이프 구현할 때는 디프2로 구현하는 게 좀 더 편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클로즈 해주는 절차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이고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바로 리눅스 시스템 안에 있는 파일 테이블의 의미, 이 파일 테이블을 가리키는 파일 디스크립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이 리눅스라는 운영체제의 파일 시스템이 제공하는 시스템 호출로서의 파일 입출력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하거나 크리에이트해서 파일 테이블 엔트리를 하나 만들고 파일 디스크립터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리드 라이트 등의 이제 파일에 대한 오퍼레이션은 그 파일 디스크립터를 가지고 수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소개할 것들은 지난번에 시스템 호출과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운영체제 커널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는 시스템 호출로 제공이 되지만 그게 비교적 단순한 기능만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복잡하게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능들을 좀 더 묶어 가지고 고수준의 입출력 함수, 입출력이라기보다는 고수준의 어떤 시스템 이용 함수로 만들어 놓은 것을 라이브러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파일에 대해서도 파일의 데이터를 읽고 쓰는 것에 대해서도 방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시스템 콜을 조금 활용해가지고 조금 더 고수준의 기능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운영체제에서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나 이런 파일과 관련된 어떤 시스템 서비스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 가지고서 아주 기본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파일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웬만한 운영체제에서는 모두 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봤던 시스템 콜을 통한 파일 입출력 서비스와 라이브러리를 통한 파일 입출력 서비스가 그렇게 기능이 조금 확대됐다는 것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느냐 이제 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 기능이 확대된 거는 우리가 그 함수의 이용법을 배우면서 이제 하나씩 공부하면 될 거고요. 우리가 운영체제를 이해한다는 입장에서 시스템 콜과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 함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버퍼를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수업에서 어떤 프로그램의 시스템 콜을 트레이스 해볼 수 있고 또 라이브러리 호출을 트레이스 해볼 수 있는 유틸리티를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그때 같은 프로그램인데 라이브러리 함수를 트레이스 해보면은 푸시, 게시 같은 함수가 무지무지 많은 몇백 번, 몇천 번 반복되는 모양이었는데 시스템 콜인 read랑 write는 2번 정도만 호출되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아주 몇천 번 일어나는 라이브러리 함수의 내용이 그때그때마다 파일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즉 시스템 콜로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모아가지고 한 번에 시스템 콜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비록 파일을 읽고 파일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라이브러리가 자체 메모리 내에서 버퍼링을 하고 있다가 이 버퍼가 다 채워지거나 비어지면 비로소 시스템 콜을 호출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스템 콜과 라이브러리 함수의 실제 내부적인 구현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4KB 혹은 8KB 단위로 버퍼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시스템 호출을 이용해서 입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시 시스템 호출을 이용한다는 것은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 복사를 2번 하게 되는 꼴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운영체제, 여기에 파일이 있으면 사실 시스템 콜만 사용하게 되면 내가 라이트 한다라고 했을 때 시스템 콜에다가 데이터를 주면은 곧바로 커널 메모리에서 파일에다가 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라이브러리를 하나 거쳐서 가는 거는 라이브러리 버퍼가 이 안에 있고 우리가 프로그램 라이트 한다고 했을 때, 즉 프린트
printf 한다고 했을 때 파일 시스템 통해서 파일에다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단 printf 할 데이터를 라이브러리에다가 한번 복사를 한번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모아진 것을 다시 한번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로 복사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생기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두 번 파일 IO를 하는 거는 큰 차이는 없겠지만 파일 IO를 아주 많이 한다고 했을 때는 시스템 콜을 직접 사용한 것이 당연히 성능상으로는 더 좋은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능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고려할 점은 바로 이 버퍼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래서 기본적인 데이터 패스로는 시스템 콜이 유리하지만 사실 이 버퍼링을 하기 때문에 모든 라이트가 파일로 가지 않고 메모리에서만 많이 쌓인 다음에 한 번에 파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복사하는 시간은 더 들게 되지만 여기 파일을 접근하는 시간이 또 무지무지 긴 시간이기 때문에 파일을 접근하는 횟수를 얘가 줄여줌을 해가지고서 여기서 직접적으로 1000번 액세스하는 거하고 1000번 액세스하고 복사해가지고 한 번 액세스하는 거하고 오히려 이쪽 라이브러리를 통한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떤 구조적으로 성능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느리고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게 무조건 빠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표준 입출력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또 한 가지 그 시스템 콜과의 큰 차이점은 바로 그 파일을 가리키는 도구가 되는데요. 시스템 콜에서는 한번 파일을 오픈하게 되면 파일 테이블에다가 그 내용을 다 복사를 해 놓기 때문에 우리는 파일 테이블 엔트리, 즉 파일 디스크립터만 가지고 있으면 파일 액세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스템 콜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라이브러리인 경우에는 이것 위에 다시 라이브러리라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printf나 또는 get string 같은 이런 라이브러리를 호출하게 되면 파일 디스크립터를 직접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파일을 가리키는 어떤 지시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파일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이름을 듣자마자 우리 학생들은 지난 수업을 잘 기억한다라면 혼동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파일 포인터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어떤 용어로서 활용을 했냐면 우리가 파일 IO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파일 위치에서 어디를 읽고 있는가, 바로 현재 파일의 입출력 위치를 가리키는 용도로 파일 포인터라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라이브러리를 얘기할 때는 이 파일 포인터는 똑같은 용어를 어떤 용도로 쓰냐면은 라이브러리에서, 이건 아니고요, 라이브러리에서 내가 어떤 파일을 입출력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파일 포인터라는 용어를 씁니다. 즉 오픈하게 되면 파일 디스크립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직접 파일 디스크립터를 사용하지 않고 라이브러리 안에도 각각의 파일들을 위한 버퍼 등등의 자료 구조가 만들어지고 실제 라이브러리 이용하는 printf나 gets나 getc, push 이런 함수들은 파일 포인터가 아니라 바로 라이브러리에 있는 이 자료 구조를 가리키는 어떤 지시자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파일의 포인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파일 포인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프로그램 내에서 C는 포인터 자료 구조를 쓰게 됩니다. 포인터 자료 구조는 바로 이런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이런 메모리에 대한 포인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대문자 파일로 되어 있는 스트럭처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파일 포인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파일 포인터를 얘기하는 것과 여기에서 파일 포인터를 얘기하는 것 똑같은 용어지만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것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일 디스크립터 0번, 1번, 2번이 특별한 용도로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듯이 파일 여기 포인터 그리고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포인터를 통해 가지고서 바이트 데이터를 읽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파일을 스트림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파일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스트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printf 등에서는 스탠다드 인, 영어 단어 그대로요. std in, std out, std error라는 것으로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0번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이거는 1번을 가리키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매핑이 되어 있을 때 첫 번째 파일 스트림, 두 번째 파일 스트림, 세 번째 파일 스트림을 이런 용어로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파일 디스크립터 0, 1, 2와 이 파일 스트림을 혼동해서 쓸 때가 있는데요. 라이브러리 함수면 이렇게 써줘야 되고 즉 printf가 아니라 우리가 fprintf를 사용하게 된다면
fprintf를 사용하게 된다면 여기에 파일을 지칭해 줘야 되는데 그 파일을 지칭해 주는 게 바로 뭐냐? 파일 포인터를 지칭해 줘야 되고 우리가 화면으로 출력하려면 여기다가 1번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스탠다드 아웃이라고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라이브러리에서는 그 파일을 가리키는 인자, 즉 개념적으로는 파일 디스크립트하고 같은 거지만 라이브러리에 있는 자료 구조를 가리키기 위해서 파일 포인터라는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파일 입출력을 수행하는 스탠다드 입출력 함수에 대해서는 앞에 우리가 시스템 콜처럼 하나하나 살펴보지는 않고요. 바로 이 슬라이드 한 장에다가 주요한 파일 입출력 함수들을 좀 다 나열해 봤습니다. 개념적으로는 또 비슷한 방식을 취하니까 오픈하고 리드 라이트를 하고 다 쓰면 클로즈를 하고 seek도 하고 이런 걸 하니까 비슷한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대부분 다 앞에 f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가리키는 인자로서 파일 디스크립트 인티저가 아니라 여기 오픈이니까 뒤쪽에 있는 getC, putC 뭐 이런 것들 여기 뭐 printf 같은 게 빠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에 파일을 가리키기 위해서 파일 디스크립트가 아니라 스트림이라고 붙여져 있는 파일에 대한 포인터를 준다는 것. 이게 좀 더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출력하는 함수가 시스템 콜에는 read 하나, write 하나 딸랑 있었지만은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의 입출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자 하나를 입력하는 거, 문자 하나를 출력하는 거, 한 줄을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 또 printf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포매팅 되어 있는 형식으로 입출력을 하는 것, 출력을 하는 것, scanf에서 포매팅 방식 입력하는 것,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입출력 함수들이 제공되는 것이죠. 바로 그게 이 시스템 콜 위에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함수의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파일을 가리키는 것이 파일 디스크립트가 아니라 파일 포인터라는 것. 이것만 제외하고 보면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드 하나만 볼까요? 리드 하나를 보게 되면은 리드 시스템 콜에서는 파일 디스크립트가 맨 앞에 있는데 파일 스트림은 맨 뒤에 있습니다. 위치만 다른 것이고요. 그리고 뭘 주냐면 읽어서 어디에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만큼 사이즈를 읽을 것인가, 이런 걸 지정했죠.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집니다. 근데 애플리드는 하나가 더 있죠. 넘버인데요. 우리가 좀 더 구조화된 데이터를 읽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스템 콜의 리드는 그냥 전체 바이트의 크기인데 이 경우에는 단위 크기, 그리고 그것의 개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바이트를 읽고 싶은데 100바이트가 10바이트짜리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또는 20바이트짜리 5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애플리드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한번 얘기한 것처럼 구조체로 되어 있는 이런 자료 구조를 파일에서 입출력하는데 이런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파일 포인터를 옮기는 함수로서 seek 앞에 f를 붙여서 fseek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더 다양하게 쓰는 방법으로 rewind, 즉 rewind는 seek current 하고 0을 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위치로 옮기는 것. 그리고 ftel은 현재 위치를 알려주는 건데 지난번에 lseek는 seek current 하고 이걸 0을 주면은 현재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fend of file, 파일의 끝을 알려주는 건데 역시 lseek에서는 이걸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함수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이 라이브러리에서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콜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함수가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요. flush라는 이름의 함수, setVbuffer라는 이름의 함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한 라이브러리 함수가 내부적으로 시스템 콜과 극명하게 다른, 즉 버퍼링을 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퍼링은 이 라이브러리 함수의 버퍼가 다 채워질 때까지는 실제 파일에다가 쓰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버퍼가 다 차게 되면 자동적으로 내부에서 시스템 콜을 호출해서 파일에 쓰게 되는데, 여기 있는 flush라는 이름의 함수는 내가 강제로 다 채워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메모리에 있는 것이 나는 putS 또는 fputS 또는 fprintf를 했기 때문에 파일에 쓰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파일에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확실히 사용자가 프로그래머 파일을 쓰고 싶으면
강제적으로 플러시라는 걸 시킵니다. 그래서 버퍼 안에 있는 내용을 내보낸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일에 대한 버퍼의 내용을 실제 디스크한테 써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f+라는 이름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setv 버퍼는 이 버퍼를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간단히 좀 알아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버퍼라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이 동작할 때 항상 어떤 한쪽에 데이터를 생산하는 개체가 있고 그 생산하는 데이터를 사용하는 개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공급하는 개체가 있고 데이터를 소비하는 개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늘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데이터를 소비하는 측과 데이터를 생산하는 측이 그 처리 속도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메모리에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있는 것을 가져간다. 이럴 때는 생산과 소비가 같은 속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두 개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디스크에다 쓴다라고 했을 때 메모리에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속도와 디스크에다가 저장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큰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데이터를 받아올 때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아오는 속도와 그것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속도, 또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것을 내가 실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서 사용하는 속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들 간의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퍼라는 개념을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시스템 콜 함수와 라이브러리 함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버퍼가 있다라고 했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실제 시스템 콜도 버퍼를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드 라이트 같은 시스템 호출조차도 직접 곧바로 하드디스크에서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커널에 있는 메모리를 거쳐서 하드디스크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보이지 않지만 커널에 버퍼 캐시 혹은 라이트 버퍼, 혹시 여러분이 컴퓨터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런 용어를 접하게 될 텐데 그것은 바로 커널 시스템 호출에서 파일로 입출력하기 위한 버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사용자나 프로그래머한테는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프로그래머한테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한테는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fgets, fputs 또는 getc, putc 이런 걸 하게 되면 바로 커널 버퍼를 통해서 하드디스크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버퍼, 라이브러리 버퍼 안에 계속 차곡차곡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는 경우에도 내가 여기서 한 줄만 읽어라 라고 했지만 실제로 읽어오는 데이터는 한 줄이 아니라 여기 버퍼의 4096만큼 버퍼의 사이즈만큼 시스템 콜을 통해서 읽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고 읽으면 그 다음에는 하드디스크를 액세스하는 게 아니라 버퍼에 있는 내용을 계속 서비스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라이브러리 버퍼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상에서 우리가 여기 적혀져 있는 것이 라이브러리 함수이고 시스템 콜 함수인데 f+이라는 것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f+이라는 것이 마치 같은 줄에 적혀가지고 이게 시스템 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거는 라이브러리 함수고요. 이 사이에서 역할을 한다라는 뜻으로서 여기서 적었습니다. 이 역할은 라이브러리 버퍼에 있는 내용을 강제로 커널 버퍼에다가 옮겨 적는 그런 일을 하는 게 f+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커널 버퍼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서 실제 디스크에 쓰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fsync라는 함수가 우리 이전에 소개하지 않았던 함수인데요. 이건 시스템 콜입니다. 사실 우리가 시스템 콜을 이용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하드디스크에 그 즉시 써져 있겠구나. 리드 하게 되면은 리드 할 때마다 하드디스크에서 읽어오겠구나. 이렇게 느끼겠지만 실제로 커널조차도 시스템 콜조차도 버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는 프로그램에서 write를 했고 또는 putS를 했고 printf를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정전이 되거나 전원 스위치를 강제로 꺼버리면은 다음에 부팅을 했을 때 내가 write한 데이터가 실제 파일에는 저장되어 있지 않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버퍼링의 효과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간혹 그런 위험성이 아주 치명적인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는 write나 putS를 실행한 다음에 명시적으로 f+ 혹은 fsync 함수를 호출하는 코드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강제적으로 하드디스크한테 그 데이터를 쓰게 되죠. 그러면 언제나 그렇게 이걸 호출하면은
안전하지 않느냐라고 하겠지만 이걸 언제나 이걸 호출하게 되면 바로 버퍼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매번 하드디스크를 접근하기 위해서 이런 함수들의 라이브러리 시스템 콜 함수들의 실행 속도가 매우 느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향상을 위해서 버퍼를 사용하기는 하되 뭔가 데이터의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라면 f플러시나 fsync라는 버퍼 비움 기능의 함수를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etv 버퍼라는 것은 이 버퍼를 이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커널 버퍼를 사용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그냥 버퍼가 다 차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건데 라이브러리 버퍼인 경우에는 함수 여러 가지가 있죠. 문자 하나를 읽는 함수, 한 줄을 읽는 함수, 그 다음에 fread처럼 어떤 한 덩어리의 데이터를 읽는 함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를 사용하되 한 줄 단위로 매번 read를 해라. 한 줄이 끝나면 write를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한 문자 단위로 나는 문자 하나가 여기서 write를 했으면 곧바로 그게 커널에 전달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한 문자 단위로 버퍼를 사용해라.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etv 버퍼에 여기 모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버퍼 데이터를 어떤 모드, 캐릭터 모드냐, 라인 모드냐, 어떤 블락 모드냐 이렇게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해 주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버퍼가 동작하는 방식이 바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할 때는 프로그램 능력을 키운다는 측면에서는 이 라이브러리 함수들 이게 전부 다는 아니고요. 더 많은 라이브러리 함수들이 있을 거고 그 라이브러리 함수들의 구체적인 사용 방법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의 구현 원리를 공부한다는 측면에 좀 가깝게 이해를 하자면 라이브러리 함수가 시스템 콜에 비해서 고수준의 기능을 버퍼를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다. 그리고 결국은 시스템 호출을 이용하기 때문에 커널로 복사를 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는 파일 디스크립터가 아니라 파일 스트림에 대한 포인터를 이용해가지고 파일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지금 우리 운영체제 수업에서는 직접적으로 설명되고 있지 않은 것이긴 합니다만은 여러분이 프로그램 할 때 이런 파일 입출력 기능들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가 그 사이에는 이런 버퍼들이 관여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